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민수입니다. 15년째 사설 탐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건들을 해결해왔지만 오늘 이야기할 사건만큼 충격적이고 소름 끼쳤던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지난 겨울, 어느 추운 밤, 한 젊은 남자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의 일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분쟁으로 시작되었지만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더욱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도구로 죽이고 거액의 재산을 가로채며 그 모든 것을 완벽한 미소 뒤에 숨긴 한 여자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밤 9시 늦었지만 뜨거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찾아오는 의뢰인은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을 열자 25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는 보통이지만 어깨가 넓고 체격이 좋은 편이었어요. 젖은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두꺼운 패딩, 점퍼 위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탐정님이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이민수입니다. 들어오세요. 그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수건을 주면서 물기를 닦게 하고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몸 좀 녹이고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난 후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정윤석입니다. 대학교 3학년이고 형수님에 대해 조사를 의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형수 조사. 이런 케이스는 대부분 불륜 의혹이나 재산 문제인 경우가 많았지만 윤석의 표정에서는 단순한 의심 이상의 것이 느껴졌고 그의 눈동자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형수님이 우리 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부모님의 죽음도 의심스러워요.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윤석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때로는 떨리고 때로는 분노로 가라앉기를 반복했습니다. 제 형 정윤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의 작은 건설회사를 다니는 착하고 순진한 사람이죠. 2년 전에 서미정이라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형수는 대학원까지 나온 똑똑한 여자였어요. 처음에는 왜 우리 형 같은 사람과 결혼했을까 의아했는데 이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메모지에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했습니다. 서미정, 대학원 졸업, 정윤호, 시골 건설회사 등 중요하게 여겨지는 정보를 계속 메모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며 살았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죠. 그런데 작년에 부모님 땅이 신도시 개발지구에 포함되면서 큰 보상금을 받게 됐어요. 얼마나 됩니까? 82억이 보상금으로 나왔어요. 평생 농사지으며 살던 부모님께는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보상금을 받기 직전에 부모님이 연달아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새벽에 화장실에 가시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뇌출혈로, 그리고 한 달 후 어머니도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셨죠. 나는 펜을 멈추고 윤석을 바라보니 그의 얼굴에는 고통이 역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잃은 충격으로 어머니께서 몸져 놓으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신 건가요? 네, 우선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하필이면 82억이라는 거금을 받기 직전에 두 분이 연달아 돌아가시다니. 그리고 형수님의 행동도 이상했어요. 장례 기간 내내 슬픈 기색도 별로 없었고 오히려 뭔가 일을 처리하느라 바쁘더라고요. 계속 서울을 오가면서 저는 윤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궁금한 부분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부모님이 생전에 형수님께 모든 재산을 증여했다는 서류가 나왔어요. 82억 원의 보상금과 예금까지 모두요. 윤석의 이야기에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런 거액의 증여가
자식들 몰래 이루어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형은 뭐라고 하던가요? 아버지께서 형수를 많이 아끼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뭔가 잘못된 거라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수님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수수한 옷을 입고 다녔는데 이제는 온몸에 명품을 걸치고 다녀요.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가방 하나가 몇 천만 원씩 하는 것들이에요. 갑작스러운 부의 증가와 생활 패턴의 변화, 전형적인 징후였죠. 형수님 친정 가족들도 갑자기 사업을 시작했어요. 형수 어머니는 강남의 고급 한식당, 남동생은 홍대의 대형 노래방, 여동생은 강남역에 프랜차이즈 카페를 차렸어요. 제가 대략 계산해봤는데 30억 원은 좋게 들어갔을 것 같아요. 윤석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의혹에 대해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듯 쏟아냈습니다. 82억에서 증여세 약 30억을 제하면 52억 정도가 남는데 그 중에서 30억을 친정 가족 사업에 투자했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적 욕심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계획적인 범행,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윤석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잠시 생각을 정리해 갔어요. 저는 윤석의 형수가 토지 개발 사실을 미리 알고 재산을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처음부터 접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자세한 내막을 알기 위해선 윤석 형수의 은밀한 뒷조사와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 공조를 해줄 경찰 지인에게 정식 수사 의뢰 등 머릿속으로 정리가 끝난 뒤 윤석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윤석 씨, 이 사건은 매우 복잡하고 윤석 씨도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험하다니요? 윤석이 눈이 커지면서 물었어요. 만약 정말로 형수님이 부모님을 해쳤다면 그녀는 이미 살인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죠. 그래도 해야 해요. 윤석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라도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약속해 주셔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첫째, 절대로 혼자 행동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저와 상의한 후에 움직이세요. 둘째, 형수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조사 사실을 들키지 마세요. 셋째,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수사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조심해야 된다는 당부를 재차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윤석은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윤석의 뒷모습이 참으로 쓸쓸해 보였습니다. 조사 첫날, 저는 서미정의 과거부터 파헤쳐보기 시작했어요. 대학원 출신의 고학력 여성이 왜 시골의 고졸 남자와 결혼했는지부터 서미정이 졸업한 대학교를 찾아가 담당 교수를 만날 수 있었는데 50대 후반의 김 교수는 서미정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서미정? 아, 그 학생 참 인상적이었지. 공부는 정말 잘했어요. 특히 재무와 법무 쪽에 관심이 많았죠. 어떤 면에서 인상적이었나요? 다른 학생들과 달리 너무 현실적이었어요. 학술적 관심보다는 실용적인 면에만 집중했어요. 특히 상속법, 증여세법, 재산 이전 방법 같은 것들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죠. 수업 중에도 합법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 세금을 피하는 방법 같은 질문을 자주 했고요. 김 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대략 서미정이 어떤 사람인지 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 교수의 소개로 서미정의 동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학 근처 카페에서 만난 이수진 씨는 미정과 2년 동안 같은 연구실에서 생활했다고 하며 서미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미정이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똑똑하긴 했는데 뭔가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차갑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감정보다는 계산을 우선시한다고 할까요? 연애할 때도 상대방을 좋아하는지보다는 그 사람의 집안 배경이나 경제적 조건부터 따져보더라고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랬어요. 나중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내려고 했죠. 저 같은 평범한 친구들과는 거리를 두고요. 혹시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집안이 어렵다는 얘기를 가끔 했어요.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꼭 성공해야 한다고 했죠. 다음 단계는 서미정의 친정가족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시작한 사업들의 자금 출처를 확인해야 했어요. 제일 먼저 미정의 친정엄마가 운영하는 강남의 고급 한식당 수정원을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한식당을 찾아간 날은 연말 연시 행사로 거리마다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간 순간 저는 조금 주눅이 들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가 보통의 식당과는 견줄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한옥 스타일의 고급스러운 장식과 값비싼 도자기들, 그리고 정성스럽게 가꾼 한국적인 정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규모의 한식당을 차리려면 최소 10억 이상은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종업원이 다가오더니 주방 쪽과 가까운 자리에 안내해 주었어요. 주방에 있는 미정의 친정엄마 모습이 잘 보이는 자리라 아주 잘 됐다고 내심 기뻐하고 있는데, 어머니, 오늘 손님이 많네요. 한 직원이 주방 쪽으로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무렴 우리 딸이 큰 돈을 줘서 차린 가게인데 잘 돼야지. 미정의 친정엄마 김순자의 목소리에는 딸 자랑에 신나 있었어요. 따님이 뭘 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직원이 물으니 시집을 참 잘 갔어. 시부모님이 딸을 워낙 예뻐해서 80억이 넘는 보상금을 우리 딸한테 다 물려줬거든. 이만하면 사실 확인은 됐고 나머지 홍대 노래방과 강남역 카페도 둘러본 결과 새 사업장의 총 투자 비용은 30억 원 정도로 추산되었죠. 은밀히 조사한 미정의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자주 통화한 번호 중에 김기호 법무사 사무소라는 곳이 있더군요. 분명히 재산 증여에 대해 관련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바로 방문했습니다. 김 법무사는 40대 중반의 빼빼 마른 체형의 남자로 싸구려 양복을 입었지만 눈초리가 매섭게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정윤석의 대리인이라고 소개하자 그의 얼굴에 핏기가 가시는 것을 느꼈어요. 서미정의 증여에 관해서 관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 그런 일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지만 이마에 땀이 맺히고 있었고 손을 계속 비비고 있었습니다. 입은 거짓을 말하지만 몸은 거짓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며칠 동안 그의 사무소 주변에서 감시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추운 겨울날 히트도 틀지 않은 차 안에 앉아 기다리는 것은 고문에 가까웠지만 인내심은 탐정의 기본 덕목이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12월 28일 오후 3시 김 법무사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나는 고성능 지분기를 이용해 통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그 건은 깨끗하게 처리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서류도 완벽하게 만들었고 다만 혹시나 모르니 당분간 조용히 있으세요. 시동생이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 여자 목소리였고 아마도 미정인 것 같았어요. 괜찮습니다. 이미 1년이 지났고 공식적인 서류도 다 갖춰져 있으니까요. 설사 의심한다고 해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써야겠죠. 통화를 끝내고 김 법무사는 곧장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곧바로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김 법무사의 목소리와 전화 건너편 미정의 목소리까지 완벽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서류 위조의 증거를 잡았으니 이제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 과연 미정이 시부모님을 직접 해쳤을까? 해쳤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쳤길래 사고사로 마무리되었을까? 이 해답은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미정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던 중 그녀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중년 남성과 만나는 모습을 목격했고 그 남성을 미행해본 결과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박모 씨였어요. 박 씨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는 5년 전 환자에게 잘못된 약물을 투여해 의료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현재는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의료진이면 독성 물질을 구하기 쉽고 사용법도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실마리가 다 풀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며칠 후 미정과 박 간호사가 다시 만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번에는 더 가까운 거리에서 그들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었어요. 그때 그 일은 완벽했어.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지. 박 간호사의 말에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다행이었어. 만약 발각됐으면 우린 지금 여기에 있지 못했겠지. 걱정하지 마. 그 약물은 24시간 후면 체내에서 완전히 분해돼서 검출이 안 돼. 게다가 증상도 자연사와 완전히 똑같고. 그럼 윤석이가 아무리 캐도 찾을 수 없는 거네. 당연하지. 부검을 한다고 해도 이제는 아무것도 안 나올 거야. 그 윤석이라는 놈이 계속 캐고 있어서 불안해. 미정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해버리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 여자가 시동생까지 해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이어지는 대화는 더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을까? 지난번처럼 사고로 위장하면 돼. 젊은 남자니까. 교통사고나 익사사고 같은 걸로 이제 공범까지 다 확인이 됐고 이 사실을 윤석에게 전달하기 위해 즉시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호텔을 나와 차가운 겨울 공기를 마시며 나는 진정하려 노력했지만 방금 들은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미정은 단순히 재산을 훔친 것이 아니라 시부모님을 독살했고 이제는 진실을 파헤치는 윤석까지 제거하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윤석에게 전화를 걸어 윤석 씨, 지금 어디예요? 다급하게 물으니 집에 있는데요. 왜 그러세요? 지금 당장 집을 나오세요. 무슨 일인데요?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제 사무실로 오세요. 1시간 후 나는 윤석을 만나 녹음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녹음기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윤석이는 놀람과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형수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인자를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분간 안전한 곳에 숨어 계세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갔습니다. 수사과 박 형사는 우리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증거들을 보니 확실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네요. 박 형사가 녹음 파일을 들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살인 혐의의 경우 이미 1년이 지났고 시신이 화장된 상태라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워요. 독성 물질도 이미 분해됐을 테고 그럼 못 잡는다는 거예요? 윤석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요, 서류 위조나 재산 절도 혐의로는 충분히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 혐의도 계속 수사해 보겠습니다. 당분간 조심하십시오. 특히 윤석 씨는 혼자 다니지 말고 가능하면 안전한 곳에 머무셔야 합니다. 그렇게 당부의 말을 하고 박 형사는 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얼마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미정은 다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증거인멸 시도를 함과 동시에 윤석을 제거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형사가 수사를 시작하고 며칠 후 윤석이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해 왔습니다. 형수가 저를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윤석의 목소리는 공포에 떨고 있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으니 한강공원으로 나오라고 혼자 오라고 했어요. 한강공원. 그것도 밤 시간에 혼자 오라는 것은 명백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절대 가면 안 됩니다. 함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을 말릴 생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은 단호한 목소리로 형수님이 자백하게 만들 기회일 수도 있으니 제가 가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저는 말려보려고 했지만 윤석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윤석의 안전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했기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약속 장소로 출발했습니다. 그날 밤 한강공원엔 인적도 드물고 세찬 겨울바람이 더 을씨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윤석 씨는 녹음기를 숨기고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차하면 뛰어갈 태세로 약속 장소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망원경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석은 약속 장소인 벤치에 앉아 미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10시 15분이 되자 검은 코트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쓴 미정이 윤석이에게 다가왔어요. 윤석아, 왔구나. 미정이 윤석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형수님 정말 우리 부모님을 죽였어요? 맞아, 내가 죽였어. 미정이 대답에선 아무런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비록 예상했던 답이지만 직접 듣는 것은 너무도 충격이었습니다. 멀리에서도 윤석 씨의 분노가 느껴지는 듯 했어요. 왜 그랬어요?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이런 일도 필요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시부모님인데. 시부모님? 나한테는 그냥 82억을 가진 노인들일 뿐이었어. 저는 속으로 이걸로 됐다. 이건 완벽한 자백이었어요. 이 모든 대화가 녹음기에 기록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윤석 씨를 그 자리에서 안전하게 빼오면 끝이 나는 거였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서 두 사람 쪽으로 이동을 시작하는 동안 계속해서 미정과 윤석이의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어요. 더 차가운 목소리로 미정은 윤석에게 너 때문에 모든 게 꼬였어 말하더니 코트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휘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쓴 것과 같은 약물이야. 24시간 후면 검출되지 않아. 심근경색으로 죽은 것처럼 보이겠지. 윤석이 벤치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그녀는 윤석의 팔을 붙잡고 주사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잘못하면 윤석 씨가 다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저는 한달음에 뛰쳐가 소리쳤습니다. 미정은 깜짝 놀라며 주사기를 떨어뜨렸고 주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누구야? 미정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탐정 이민수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요. 미정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눈은 교활하게 번들거리며 주변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윤석의 등을 떠밀어 강 쪽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순간 경찰들이 사방에서 나타났습니다. 박 형사가 이끄는 수사팀이었죠. 제가 미리 연락을 해뒀습니다. 서미정이 윤석에게 한강공원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는 사실과 윤석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걸 알려둔 거죠. 서미정,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미정이 어안이 벙벙해지면서 이럴 수가 지금부터 난 뭐라고 중얼거리며 수갑을 찬 채로 끌려 수송차 안으로 태워졌습니다. 미정이 체포된 후 수사는 급속도로 진전되었습니다. 그녀의 자백과 증거들이 모두 확보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김 법무사도 서류 위조 및 살인 공모 혐의로 체포되었고 박 간호사 역시 독성 물질 제공 및 살인 공모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미정의 친정 가족들은 작물 취득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그들이 운영하던 사업장들도 모두 압수되었어요. 3개월 후 1심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인 서미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미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김 법무사는 징역 10년, 박 간호사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미정의 친정가족들은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모든 사업장을 잃고 큰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82억 원은 정당한 상속 절차를 거쳐 윤호와 윤석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1년 후 윤석이 찾아와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에 진학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탐정님 덕분에 형도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형은 어떻게 지내세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많이 나아졌어요. 부모님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있어요. 윤호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연애도 시작했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꼭 진실한 사랑을 찾아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지, 그리고 돈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82억이라는 금전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독살하고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서미정의 추악한 모습은 오랫동안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도 미정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그녀가 과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을 해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